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 김용익 교수 모시고 거시경제 상황 또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일부에서는 주로 이제 경기 상황을 좀 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OECD 경기 선행지수 주로 많이 보시는데 지금 이제 4월이 마지막인가요? 예. OECD에서 매월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등 신흥국도 발표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4월까지 데이터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지금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OECD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이 우리나라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4월에 약간 꼬리를 들었습니다.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지난 2021년에 아마 우리 코스피 3,300 넘어서 정점 갔을 때 그때 사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그냥 이 파티를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또 이걸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우리 꺾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후 주가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그거 보면은 상당히 예측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주가하고는 거의 상관관계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스피가 3,300이 넘었을 때요. 뭐 4,000 간다 이런 뭐 전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뭐 OECD 선행지수 뭐 일평균 수출금액 이런 것들이 다 꺾이는 거 보고 주가가 가대평가된 걸 보고 그때 뭐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는 선행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를 꺾인 거 보면은 앞으로 저 경기가 나빠진다. 주식 투자를 좀 쉬시는 게 좋죠. 비중을 많이 줄이시든지 아니면 쉬시는 게 좋은데요. 그때 2020년 5월에 선행지수 고점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3,300에서 뭐 작년 9월에는 2,135까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투자자들께서 적어도 딱 하나만 보신다면은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경기 국면, 주가 국면을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이제 그 예측을 잘 하시고 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예측력을 감안할 때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살짝 꼬리를 들기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점을 찍고 어쨌든 상승세로 전환한다는 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현재는 경기 굉장히 어렵죠. 뭐 올해 경제 성장을 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뭐 KDI, 한국은행 다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부가 한 1.6%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제가 전망하면 1% 안팎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 선행지수나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경험적으로 보면 물론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몇 개월 정도 선행합니까? 그 선행성이 굉장히 좀 시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OECD 선행지수가 정점 쳤는데요. 우리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동행지 순환변동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작년 10월이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또 시차를 더 벌였죠. 이번에는 좀 빨랐는데요. 과거 보면은 뭐 보통은 뭐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뭐 이 정도 시차를 두고 현재 경기가 반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뭐 내년 정도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좀 개선되는 조짐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지금 지수 구성 항목별로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지수 구성 항목별로 보면은 거기에 코스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스피가 제일 기여도가 아마 클 겁니다. 코스피가 작년 9월달 2,13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570까지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됐다가
이게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최근에 약간의 좀 플러스로 좀 전환된 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재고 출하 비율이라는 게 선행지수에 들어가요. 예. 예, 재고 출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출하 기업이 상품 생산해가지고 판매한 것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가. 예, 사실 그 재고 출하 비율이 우리가 올 연초만 해도 98년 IMF 경제위기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재고가 높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출하 비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선행지수 구성 요소인도 이 세 가지가 좀 기여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 심리지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예, 경제 심리지수는 한국에서 작성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기업경기 실사지수인데요. 예, 기업경기 실사지수 약간 반등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네 가지 요인들이 조금 개선되면서 선행지수가 반등한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뭐 올해 그 전망을 하면서 3월이 선행지수 저점일 것이다. 예. 이런 것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은 해봐야 돼요. 뭐 5월, 6월 데이터 좀 더 봐야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은 3월이 저점이 나옵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미국, 중국 경기 선행지수는 좀 따로 보고 싶은데요. 중국부터 예. 좀 한번 볼까요? 예, 중국이 제일 먼저 꺾이고요. 또 제일 먼저 저점이 기록했습니다. 예, 중국 선행지수가 예, 작년 8월에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요. 뭐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5.5, 아마 6% 가깝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2021년 6월이 정점을 쳤는데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미국의 선행지수는 그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선행지수 작성해가지고 거기서도 발표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도 계속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저점은 중국보다는 좀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상황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 월말에 발표하니까 이제 아직 뭐 4월치는 안 나왔을 것 예. 같은데 3월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1년 6월이 정점이었어요. 예. 아까 OECD들은 5월이 정점이었었는데 예. 우리가 1개월 늦게 예, 정점을 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3월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OECD 한국 선행지수가 통계청 선행지수보다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어요. 예. 상관계수도 거의 그 0.8이 넘습니다. 예. 예, 그래서 OECD 선행지수를 보면은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뭐 저는 3월이 저점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늦어도 4월이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뭐 이달 말에 5월 말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발표하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뭐 OECD 선행지수 뭐 방향 전환한 거 보니까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뭐 3월이 저점일 수 있고 늦어도 4월이 저점일 것 같습니다. 대략 뭐 일치하거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차이 정도 예, 예.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이 선행지수만 보면 우리 경기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최강 경기는 또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예, 최강 경기 예. 뭐 어렵죠. 근데 주가는 참 신통한 것 같아요. 예. 시장이 뭐 뚝통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올해 코스피가 연초에 218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예. 2500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경기만 보면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러니까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미래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피가 2021년 6월에 정점이었는데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선환변동치는 그것보다 1년 4개월 후인 2022년 예. 10월이 정점이었었어요. 예. 예, 그만큼 주가가 선행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현재 경제 지표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장단기금이 있죠. 이게 이제 저점을 치고 회복된다는 건 내년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때때로는 뭐 역버블을 발생하지만요. 올해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게 코스피보다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 업종,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2차 전지는 또 더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예, 그리고 경기의 그
조금 둔감한 좀 뭐 전기, 뭐 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은 올해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은 주가 경기를 반영하고 미리서 올랐는데 실제로 그 선행지 순환변동체가 이제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행지수만 보면은 우리 경기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교수님 이제 최근에 3, 4월에 우리가 저점 치고 올라가는데 6월에서 8월에는 좀 조정기를 거칠 것 같다. 자, 선행지수만 보면 우리가 좀 풀리는데 예.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거는 주로 뭐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 주가 전망하면서 4, 5월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자. 예, 그런데 6, 8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4분기는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그 선행지수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유동성 보면은 예, 그동안 작년에 은행금리가 높게 은행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예, 단기 부동자금인 그 MMF 같은 데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은행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만 보면은 우리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특히 아마 조만간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매출 둔화되고 기업 이익 뭐 전망치들 많이 낮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뭐 실물 충격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거의 한 10% 안팎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방향을 갖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텐데요. 뭐 이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데 뭐 제 전망대로 조정이 오면 저는 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가 뭐 6월, 8월 뭐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 이후에 내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급격한 회복세는 아니더라도요. 뭐 올해 우리 경제가 저는 1% 안팎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은 최소한 2%는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특히 우리 수출이 올해 큰 폭 감소했는데요. 아마 4분기부터는 약간의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주가라는 게 뭐 경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예. 거니까. 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정기라는 거는 주식을 사기엔 좀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2차 전지 많이 올랐다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뭐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뭐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이 올랐다가 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거 경기 관련주 이거를 저는 뭐 제 예상대로 3분기 조정 온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올 연초가 2180 정도가 저점이었다. 저점 고점이 이제 서서히 계속 높아지는 과정이 뭐 내년까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오면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늘 나는 종목 전문가 아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좀 뭐 쪼각쪼각 보긴 봤습니다만은 이 지금 경기하고 산업의 관계 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섹터별로 뭐 코스피 상승률이라다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예, 선행지수가 제가 증가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선행지수가 1% 증가하면은 뭐 경기 관련주, 전기전자, 제가 화학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화학도 대표적인 경기 관련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화학업종 주가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선행지수 증가하고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경기 선행지수 하락 국면, 주가 하락 국면 이런 게 봤기 때문에 예, 주식을 투자하시려면 보수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경기에 덜 반응이 느린 필수 소비재 같은 거. 필수 소비재. 뭐 통신 서비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KT 같은 주식 한번 사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제가 KT 이야기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KT 사시려면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십시오. 예. 예,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거든요. 예. 그렇게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뭐 업종 종목 조금 뭐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든 이제는 경기 관련주에 성장성이 좀 높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이 민감주 성과가 좋았고요.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갈 걸로 예상하시고 이 조정기 주식 늘릴 때 이런 경기 수혜를 입는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사두는 게 좀 좋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경기 관련 업종이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 철강, 뭐 자동차,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거기 여기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 대신 뭐 저 경기에 민감 통신 서비스나 음식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좀 낮습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는. 특히 경기 회복 초기에는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경기 관련주 이번 거 조정 국면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1년에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3%였는데 작년에 20%로 줄어들었거든요. 실망해가지고. 네, 그래서 통합개미운동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021년, 2022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참여하고 뭐 주가도 오르니까 주식 비중이 23%까지 갔거든요. 예. 네, 그런데 작년 주가 떨어지고 또 일부 투자자들 좀 주식시장을 멀리 하시면서 20%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예, 저는 뭐 이런 시기에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은행 금리도 좀 많이 하향세고 실제로 그렇죠. 많이 시장 금리 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때 뭐 예금이라는 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작년에 저도 뭐 은행 예금 좀 가입했습니다만 작년에 1년 만기 정기금리가 5%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뭐 저는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전망입니다만 제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남은 생에 과연 은행이 5% 금리 주는 시대가 있을 것인가? 예. 그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3.5% 주는 은행도 별로 없고요. 3% 초중반대로 떨어졌는데 조만간 2%대 진입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은행 금리는 별로 매력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은행 자금 이동 보니까 정기 예적금으로 덜 들어가고요. 이게 MMF나 그다음에 뭐 고객예탁금도 좀 늘었고 특히 MMF로 돈이 많이 지금 늘었거든요. 작년 말에 비해서 30조 이상 늘었어요. 예. 이런 자금들이 저는 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지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제 모델로 늘 돌려보시는데 요새 이제 적정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게 이제 추정하는 경제 변수에 다 다른데요. 예. 예, 제가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적정 주가를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명목 GDP에서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가대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밑에 있으면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그런데 예. 작년 말 명목 GDP로 추정하면은 우리 코스피가 한 22% 정도 저평가됐어요. 아, 예. 2000년 이후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제가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런데 올해 그 명목 GDP가 한 3% 성장한다. 예, 그러면 실질 GDP 1%고요. 올해 그 물가가 한 2% 정도. 예. 뭐 소비자 물가는 그보다 더 높을 거예요. 예, 3%가 그렇게 명목 GDP가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뭐 이 정도 성장한다면 올해 적정 주가 지수가 2,965 정도 나옵니다. 대략 3,000이네요. 예. 물론 지금 당장 거기 간다는 거 아닌데요. 예.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서서히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교수님 경험상 늘 그렇게 이제 적정 주가 지수를 찾아서 갔습니까, 시장이? 예. 늘 일시적으로는 위로 갔다가 또 밑으로 갔다가 그러는데요. 시간이 가면 꼭 거기에 접근해 가거든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에 익숙하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은 이게 상당히 이제 지수 자체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이럴 때 조정기에 ETF, 지수 ETF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종목 공부하기 힘드신 분도 있거든요. 예, 저같이 그 증권사 리서치센터 오래 근무했어도 저도 종목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증권사 있을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아침 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 좋고 어떤 기업 별로 안 좋다 이걸 알았는데 뭐 증권회사 떠나니까 기업 모르죠. 예, 그래서 저도 그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 지수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 사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업종별로 ETF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ETF도 있고, 예. 뭐 반도체 ETF도 있고, 그런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저편된 상태니까, 예, 그런 ETF를 활용하면은, 물론 개별 종목 사는 것보다는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은행이자가 지금 아까 3.5% 떨어졌고, 조만간 2%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우리 코스피가 뭐 한 10% 이상 아직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ETF 사시면은 뭐 시간의 문제지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ETF,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예. 경기 민감주로 예. 구성된 ETF 예. 이런 거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합의 안 되면 여파가 너무 크니까 늘 막판에 합의는 됐어요.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동안에 미국은 좀 뭐 아픈지 모르겠는데 이 참 주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힘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작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러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저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2012년에는 한 10%, 12%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올 4월까지 통계 보니까 무려 17%까지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덜 소비를 하면은 우리 미국으로 수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는 뭐 중국으로 수출 안 되고 전체 수출도 안 됐는데 미국으로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금융시장 불안해지고 뭐 미국 소비자도 소비 덜하면 조만간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은 예, 글로벌 그 유동성이 주식형 펀드로 덜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실물 경제나 뭐 금융시장에 예, 미국이 잘못되면은 우리도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2011년 8월에 예, 그때도 부채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되고 연방정부 부채 늘어난다, 순대의 부채 늘어난다. 그래서 S&P는 신용평가에서 그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 플러스로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예. 예, 그때 우리 코스피가 거의 한 달 사이에 20%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때 저 주변에서 뭐 충격을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한 번은 뭐 수백억을 잃은 경우도 있거든요. 파생상품 투자해가지고. 예. 뭐 그만큼 미국의 문제인데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 금융시장에도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이제 미국 경기 선행지수 잠깐 예. 뭐 살펴봤습니다만 이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침체 가능성이 좀 클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그동안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그런데 소비가 조만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저축을 너무 덜 했어요. 지출을 많이 늘려버렸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미국 가계 저축률 보니까 3.7%. 이게 2007년 금융위기 직전 3.4%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그 임금 올랐지만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제가 통계 분석해 보니까 미국 가계들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를 많이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려하면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예, 미국 GDP가 예, 마이너스로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예. 워낙 크니까 예. 소비가 줄면 예. 뭐 GDP가 줄어들 가능성은 예. 상당히 있겠군요. 이 금리 인상기 또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시기 뭐 과거에 보면은 경기 침체를 겪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때는 겪고 어떤 때는 안 겪었는데 안 겪었던 때를 보면 침체를 안 겪었던 때를 보면 고용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다. 예. 자, 그러면 요즘 미국이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예.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좀 침체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침체 피해가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 1980년 이후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예, 미국 경제가 뭐 기간하고 폭이 문제지 꼭 침체를 겪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가장 크고요. 고용이 앞으로 문제죠. 예, 그런데 저는 고용이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미국 가계가 소비 줄이면요, 기업 매출 줄이죠. 예, 그러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탄력적이니까 또. 예, 탄력적이죠.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 그 3, 4월 2달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톱을 할 수 있다. 갑자기 멈췄을 수 있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도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빠르면은 뭐 6월, 7월 뭐 이 무렵부터 미국 고용이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미국 경제가 좀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얼마나 좀 지속될 걸로 보세요? 예, 저는 최소한 2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경기 침체에 빠졌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뭐 각국 전망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계 경제가 다 좋다고 전망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 경제를 보니까요. 예, 작년에 2.1% 성장했는데 올해 1.2, 내년에는 0.8%로 미국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미국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많으니까요. 침체가 오더라도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별 유용한 정책 수단이 못 될 거라고. 여유가 별로 없겠군요. 예. 그래서 저도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예, 다른 나라는 대부분 내년에 뭐 일본, 유로 뭐 다 내년에 올해보다 성장률 올라간다고 전망해놨는데 미국만 성장률이 그렇게 낮아진다고 전망해놨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물가하고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빨리 떨어지라 보고 있고요. 예. 뭐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70 WTI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측면에서 유가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수요 측면 소비가 줄어드니까 저는 물가 상승이 마냥 낮아지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미국 이제 기준금리, 연방 기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뭐 저는 6월 동결이라 보고 있고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얼마 전에 연준 의장도 동결 시사했더라고요. 예, 동결 시사했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예. 예, 저는 뭐 다른 전문가 분들보다 좀 빨리 전망하는데 올 4분기에 미국 금리를 인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뭐 블룸버그 전망대로 간다면 한 마이너스 2% 정도 밑으로 떨어져요. 예. 잠재 GDP와 실제 GDP가요.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근원 PC 기준으로, 예. 뭐 저는 3% 초반이나 2% 후반까지 4분기에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 거의 연준 목표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은 3%대 중후반 나와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저는 4분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보면 예. 사실은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 좀 선행하잖아요. 예, 예. 실제로 시장 금리는 많이 내린 거죠, 지금.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작년 10월에 뭐 4.2% 갔다가 최근에 3.2%, 3%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미 저는 4.2%가 예, 고점이었을 것이다. 좀 반등하다가 이제 3분기 경기 침체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합니다. 특히 우리는 더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10년 국채 수익률
작년 10월 초에 4.6%인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시기열을 보면은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기준금리도 인하했고요.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은 기준금리도 인상했습니다.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10년 국채수익이 4.6에서 3.2% 떨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성장 혹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예. 이게 시장금리가 선반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현실화될 거라는 거죠. 인과관계로 통계적으로 분석해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분석해도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됐고 지금 뭐 미국 주식은 좀 고평가됐다는 게 교수님 입장인데 예. 미국 주식 고평가됐다면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 기준 한 22% 저평가됐다. 예. 예, 지금 코스피가 작년 말보다 올랐기 때문에 예, 한 10% 이상 저평가됐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미국 S&P 500을 추정해 보면요, 미국은 예. 한 10% 이상 가대평가됐어요. 예. 한 3,500대가 적정 주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4,100이 약간 넘었으니까 예, 지금 10% 이상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총 유동성을 낳는 M2 예. 이런 거로 평가해봐도 적정 수준이 3,900 안팎 나와요. 미국의 적정 주가는 3,500에서 3,900 사이다. 예, 지금 가대평가됐다. 예, 조만간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예, 그게 제자리 수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게 이제 꽤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야, 이거 돈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예. 걱정을 했는데. 예. 시장 보면은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우리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도 역전됐고요. 특히 기준금리는 1.75%포인트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보니까 지난 4월 보니까 우리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지면 채권 시장에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들어왔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27%, 외국인 중에서 40%가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예. 채권은 외국인들이 한 9%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말 기준입니다.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예요. 네. 아마 미국 자금은 그렇게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중국보다 국채 수익률이 높죠. 독일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계 자금, 특히 중국 자금, 독일, 유럽 자금, 이거는 우리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금리차 확대됐다고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 실제로 통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보면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꽤 높아요. 예. 이제 장기적으로 예. 추세는 하향 추세일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면 또 이게 나쁘질 않아요.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워낙 강세 쪽으로 좀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좀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워낙 강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할 때 멀리는 한국 잠재 성장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익 따지지만은 단기적으로 제가 외국인 순매수 이런 걸 보면은요, 환율하고 제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면 환율이라는 건 사실 적정 수준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미 달러 지수, 중국 위안,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상수지, 한미 실질금리차 이런 걸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요, 예, 저는 적정 수준이 한 2,150 정도. 우리는 환율이 지금 1,330원 정도 되죠. 예. 예, 1,15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즉시 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예, 적자가 폭은 좀 줄어들고 있으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이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중국 위안 달러 환율이에요. 예. 중국 위안 달러가 7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달러당 7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국제결제은행에서 우리나라가 실질 실효환율, 뭐 적정환율 추정하는데요. 중국 위안화 비중이 32%예요. 미국 비중 13%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 리오프닝을 했지만 화끈하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경기가 빨리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중국 물가는 뭐 1, 2%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되고 있거든요. 예. 돈을 더 풀 것이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되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데요. 저는 조만간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뭐 시간의 문제지 위안, 원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뭐 늘 자, 앞으로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걸로 보세요? 예, 주요 그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그 114까지 갔죠. 최근에 그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 좀 넘게 떨어졌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2, 3년 정도 보면요. 여기서 20% 정도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2011년 8월에 S&P가 미국과 신용등급을 떨어질 때 그때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98%였어요. 근데 작년 말 123%. 아마 올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대거 순부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2011년에 뭐 28%인데 최근 63%까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리고 IMF도 뭐 최근 그 장기 전망을 했는데 2028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고 그럽니다.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IMF 전망대로 간다면은 2028년까지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죠. 그런데 이런 거 불균형을 고려하면은 저는 뭐 10% 하락했는데 최소한 20%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뭐 20% 오르는 건 아닐 텐데요. 최소한 원화 가치는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150원 정도에 수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지금까지 뭐 이제 미국 경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주가하고 우리 주가가 서로 좀 뭐 반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방향은 거의 같은데요. 상승률로 보면은 10년 따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1980년에서 89년까지 우리 3조 원 있어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월평균 상승률이 거의 2배 정도 해당됩니다. 90년에서 99년까지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국 주가는 정체됐었고요. 그때 우리는 중국 때문에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가치거든요.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보다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으면 앞으로 달러 가치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주식형 펀드 뭐 매주 제가 동향을 체크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국 쪽으로는 계속 주식형 펀드가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똑똑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뭐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이 세 나라 쪽으로 계속 주식형 펀드가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돈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10년을 미리서 예고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말씀 중에 뭐 좀 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빅테크에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세배 이런 ETF에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중은 그래도 다소 조금 줄이고 예. 국내 주식으로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미국 뭐 개별 기업별로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또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지난 거 20년 역사 보니까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20년 동안 계속 시가총액 10위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기업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주가를 보니까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그 자리를 넘어서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도 한번 그 거품이 붕괴되면은 그런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를 보면서 전체 주가 지수는요, 그때보다도 거품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명목 GDP 대비, 그 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장기 평균이 43%인데요. 2021년 54%까지 올라갔다 작년 말에 51%로 줄어드는데요. 예. 아직도 미국 주식 비중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주가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비중은 뭐 원래 가지고 계신 것보다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 이제 뭐 국제 정치 상황 여러 가지 겹치면서 우리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예.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예, 하반기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 한때 26%까지 갔다가 24%로 우리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올 4월까지 통계 보더라도 중국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좀 소비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소비가 서서히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초 기대보다는 증가 속도가 느린데요. 예. 예, 그런데 그 시차를 두고 저는 하반기 들어와서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대중 수출이 증가세로 도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5% 성장한다고 그래도 과거처럼 뭐 중국 사람들 우리 상품 많이 수입해 갈 가능성은 낮고요. 예, 그리고 뭐 코로나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외국인 여행객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중 의존도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 들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수출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자 무역 수지 우리 적자가 상당히 뭐 이렇게 좀 길었던 적이 드문 것 같은데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십니까? 저는 4분기부터 한 10억 달러 안팎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뭐 중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요. 4분기에는 수출이 좀 증가하겠지만 주로 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 유가, 원유 도입 단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 4분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1, 4분기 0.3% 성장했습니다만 가계부채 고려하면 소비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거든요. 기업 투자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나쁘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마 4분기 가면은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축소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수입이 증가하면서 올 4분기 내년 1분기는 약간 적자가 되겠지만 올 4분기 흑자 났다가 내년 1분기 적자. 그럼 2분기 이후로는 구조적으로 다시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 무역 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